네, 사상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일일이 허가를 맡아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세금도 강화할 수 있다고 운을 뗐죠. 과열 양상까지 보이는 서울 집값, 이제는 좀 잡힐까요?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윤지혜 부동산 R14 리서치 팀장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부동산 대책 지금 이재명 정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세 번째 대책이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요? 네, 첫 번째가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건설 대책이 있습니다. 그게 8.14 대책입니다.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97 대책이라고 이제 공급 대책이 있었는데 네. 이 8.14 대책은 8월 14일 날 지방 미분양 대책 플러스 건설 대책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부동산 대책은 아니고 건설 대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이 이제 네 번째 10월 15일 대책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뭐 부동산 최근 서울지가 일부 지역이 워낙 뛰니까 네.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 대책이 정말 사상 초유다. 네. 이런 초강도 높은 규제다 이러는데 우선 이 토지거래가제 구역이 서울 전역, 경기도로 다 경기도 확대되네요. 12군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2년 거주 조건이 생깁니다. 예. 네, 일단 제일 큰 게 그거예요. 2년 보유 가지고 거주 조건이라는 거. 거주 2년 거주 실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거주입니다. 살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갭 투자를 못 하죠. 갭 투자 못 한다. 네. 가장 큰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네. 경기도 경기도는 이제 12. 성남, 수정구나 분당을 비롯해서 과천, 안양, 광명, 예. 수원, 더 나가서 용인까지 그렇습니다. 용인까지 네. 거기 의왕도 포함이 되면. 의왕. 네. 의왕은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강남 3과 용산구잖아요. 아니요, 강남 3, 그렇죠. 용산구죠. 네. 용산구인데 그래서 한강변 강북 지역 한강벨트로 조금 확대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지역 12개까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은 이유는 뭘까요? 저도 사실 예상을 한강벨트를 포함해서 마포, 성동, 광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제가 이제 서를 딱 바꿔보니까 네. 너무 강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실은 강하네요? 이제 이 대책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어요. 지난번 6.27 대책 때 대출 기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방송 나와서 똑같은 얘기했을 겁니다. 예.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렇게 영향을 줄 거라고 했는데 약효가 네, 3개월 네. 정도였네요. 근데 그러면? 하락폭이 줄어든 거지 말수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락폭이 줄었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상승률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 시기에 지역 규제까지 같이 했다면 좀 안정화 됐을 텐데 그 당시에 네, 이번 조치까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그렇게 많이 28번이나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 취임하시고 네. 44일 만에 내놓은 대책이 6.19 대책이었어요. 44일 만에. 네, 그리고 다시 또 41일 후인 82일 만에 내놓은 대책이 8.2 대책이었어요. 그때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11군데를 투기적으로 지정했거든요. 이거 훨씬 세잖아요. 그리고 기간도 그렇게 안 됐고. 예.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집값을 잡겠다는 확실한 그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의지가 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확실한 의지는 있었어요. 네, 효과가 그런데 없어서 이제 그렇지. 그거보다 더 세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세니까. 경기도까지 풍선 효과를 막겠다고 이제 경기도까지 이렇게 규제를 했고 또 하나 이제 그 더 나가서 대출 규제를 동시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네. 세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얘기지만 고가 주택은 당분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가 주택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상승률이 좁혀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요? 네. 그동안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말씀하실 때는 정부가 상승률이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보유세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세금 이번에도 네. 좀 우는 때 이번에 없습니다. 근데 있을 겁니다. 방향만? 그러면 고가 주택은 이제 자기 부담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정 지역 정할 때 그 바깥 지역이 오르는 게 이제 풍선 효과라고 네. 그러잖아요. 요번에는 그러면 풍선 효과 확실하게 막는 거예요?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또 어디가 근데 왜 그런가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물가 상승 대비 집값 상승이 이제 3배에서 안 넘는 지역들이 네. 있는 게 바로 이제 구리시, 남양주. 남양주. 그다음에 이제 하남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양, 일산. 이런 지역이 지금 빠진 상태고요. 예. 또 부천도 빠졌죠. 그래서 바로 서울 수도권 주변 지역에 있는 가격 상승 가능성 있는 지역이 일부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면
요건이 돼야 되는데 아. 요건이 약간 미달되는 지역. 거기는? 네, 근데 아.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에요.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지금. 예. 네, 그러면 어쩌면 다른 지역이 어렵다면 그런 쪽으로 옮겨 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홍역을 치렀잖아요. 해제에다 다시 묻고 예.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산권을 침해한다. 너무나 실거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강력한 반대 주장도 있었고 실제 효과도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뭐 6제곱미터니까 아파트가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일일이 그럼 허가 받아야 됩니까? 집 하나 네, 사업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면밀하게 정확하게 허가를 받는다면 거의 반은 다 거래가 안 될 수 있어요. 실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래가 늦어지는 건 절차로. 네, 늦어지죠. 그리고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도 이번에 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내서 검토한다 그러면은 네. 실제 행정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거래할 때 실거주는 뭐 지금 당장 하던 나중에 하던 뭐 자기가 팔 때 안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 이걸 이행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토지가 허가구역이 됐다 하더라도 거래를 뭐 아주 불편하게 제한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서초, 강남, 송파나 이런 데가 지금 토지가 허가구역인데 거래되고 있거든요. 거래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거래되고 지금까지 가격이 오른 지역이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제가 거예요? 볼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놔도 이 규제 지역 내에서 거래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대출을 규제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마 고가주택 중심으로 좀 하락하지 않겠나.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한 번 오른 가격은 뒤로 잘 안 넘어가요. 아니 아까 하락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고가주- 어느 정도는 내가 볼 때 하락의 기준이 어딘가 중요하죠. 네. 하락의 기준이 어딘가 중요한데 지금 가격보다는 좀 내려와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게 뭐 지금 30억짜리 아파트의 기준을 30에 두느냐 20에 두느냐 차이인데 지금 가격보다는 분명히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윤지혜 리서치 랩장께는 이제 대출 규제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따른 얘기인데 지금 대출 규제가 동시에 나왔잖아요. 시가 지금은 담보대출 한도가 이제 6억인데 15억이 넘으면 4억, 25억이 넘으면 2억. 이러면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못 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 이제 고민들이 좀 들어갔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거론됐던 부분은 6억 원 한도를 4억 원까지 줄이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 다행히 이번 대책에는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예. 그 지금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 쪽에 원래 규제 패키지로 들어갔던 이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사실상 15억 원 초과하는 구간 혹은 25억 원 초과하는 구간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이 고가 주택에 대한 것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패키지로 들어가 있었고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광역적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송파구만 보시면 한 15% 올랐습니다. 예. 9월까지. 그러니까 고가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 와중에 15억에서 25억 원 사이에서의 4억 원 한도 제한 혹은 25억 원 초과에서의 2억 원 한도 제한은 사실상 여기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예. 서울 지역에서의 평균 가격이 15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6억 원 한도에서는 서울 대다수 지역은 사실은 그 한도 제한에 따른 타격감은 크진 않은데 예.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정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만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그렇죠. 거기에 LTV 40% 규제를 합니다. 담보대출 비율을 그렇습니다. 40%로 낮췄죠. 그러다 보니까 15억 원 이하 혹은 10억 원 이하에서 LTV 40%가 되면 이게 4억 원, 5억 원으로 줄어버리거든요. 소득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 규모가 더 준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해당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노도강, 금강구라고 불리는 우리가 외곽지에서는 네. LTV 40%가 굉장히 커집니다. 예, 아무래도 9억 원, 10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지역이니까 네. 거기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때도 타격감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에 의한 타격감도 사실은 중저가 지역에서 타격감이 좀 더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책의 효과가 서울 상당히 서너 지역의 집값 상승을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영향은 중저가 지역이라면 결국은 타격은
서울 좋은데 집값이 오르는데 서민들만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꼴입니까? 그럴 수 있죠.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세도? 네. 일단은 그 대출 규제한 게 고가 주택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예. 윤지혜 위원 얘기했듯이. 아니, 뭐 25억짜리 집 사면서 2억 때문에만 못 사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서민들에게 1억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DSR 자체는 소득이 낮으면 대출이 적게 네.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다 이제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하게 되면 더 적게 돼요. 예. 여기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만약에 집을 사서 뭐 임대를 놓게 되면 이자 상당 부분도 또 역시 또 가산합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나온 패키지 대출 규제가 예. 오히려 중서민들에게 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정책의 목적이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서민 네. 대체 사람들의 그래서 이제 집 마련하는 거 어렵게 만들려고 나온 건 그래서 아닌데. 이제 실거주 요건을 강화시키고 서민들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게 이제 135만 원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은 안 나왔어요, 이번에. 기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면인데요. 사실은 규제 뒤에 따라와야 될 게 공급입니다. 예. 규제를 하는 목적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럼 규제 다음에 공급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97 대책은 대부분 다 중장기 대책입니다. 근데 단기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발표하는 걸 보니까 97 대책을 다시 한번 중요 부분을 설명하는 쪽으로 설명하는 끝나버렸어요. 거군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예. 그래서 단기 대책도 내놔야만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거래가 만약에 위축이 된다 그러면 매수세가 전세로 많이 옮겨갈 수가 있을 텐데 이번 전세 대출 이자를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포함시켰잖아요. 네. 이 영향은 전세 시장에 어떻게 나올까요? 예, 아무래도 근본 대책에서는 1주택자에서의 전세 대출만 DSR 규제를 삼는 거니까 1주택자. 사실상 자기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타겟층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결국 실거주하라는 의미니까 사실상 여기서는 크게 느껴지는 건 없으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예. 점진적으로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서의 전세 대출에도 조금씩 DSR을 적용하겠구나 정도를 인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앞으로 것이다. 그렇게 할 거니까 일단 맛보기로 1주택자에 한해서 DSR을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좋고요. 예.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규제책들이 나왔는데 예. 거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광역적으로 지정하면 전월세 시장에서 회전이 안 됩니다. 회전이요? 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절적인 수요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계약 만기가 2년마다 돌아오니까 그때마다 주거 이전에 대한 것들이 계절성을 갖고 특히 10월에는 어떻게 보면 이사철 혹은 성수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계약이 만기가 되신 분들이 이제 집을 찾을 때 예. 기존 매물들이 실거주 요건을 갖고 있다 보면 회전이 안 됩니다. 회전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물이 희귀해지는 이슈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전세 쪽을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가 오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거비가 상승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당장은 실수요자의 위주의 시장을 재편한다 관점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맞아 보이나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약자죠. 임차인들한테는 굉장히 집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야기하고 주거비는 상승하는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 담보대출 규제가 기준 가격이 이제 15억이잖아요. 네. 15억은 이제 6억에서 4억으로 줄고, 그러니까 15억이 어떤 기준선이 된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외곽 지역의 집이 13억이나 14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수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좀 4억 그나마 빌릴 수 있으니까 다시 가격이 조금 더 그쪽으로 15억으로 수렴되는 그런 불안감. 당분간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없어요? 봐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대 시장은 매매 수요로 못 넘어가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현상. 예. 그것도 이제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전세금 대출이 90%에서 80% 내려가잖아요. 전세금 대출. 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규제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존의 전세 금액을 대환 방식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대환 방식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소유자가 물어내는 문제가 나와요. 차액만큼. 그러면 결국에 전세보다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반전세. 네, 월세가 또 가속화돼서 늘어나고. 늘어날 가능성이 예. 높아요. 그러면 서민들은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주거 비용이 네. 결국은 높아지는 결과. 네, 이거는
중소서민들에게 바라지 않는 건데 결과는 그런 부작용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예. 여튼 집값을 안정시키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는데 지금 세 번째일 수도 있고 네 번째일 수도 있는 대책.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아까 28번 대책 나왔다고 했어요. 28번 대책을 내놓고도 성공하지 못해서 또 문재인 2가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지혜 랩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대책의 효과. 예,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수요 억제 위주로 흘렀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수요 억제 중심으로 좀 흘렀던 부분들이 있었고, 가까운 이제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수요 억제 중심으로 좀 흘렀죠. 근데 두 가지 구도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금 불리합니다. 왜요? 일단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파리 대책을 발표할 때는 수요 억제로 흐르긴 했으나 그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 공급이 많았습니다.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규제로 억눌렀을 때의 효과라는 것들을 나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1년, 2년 내에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1, 2년 후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구도상에서 일단 불리하고요. 수요 억제로 흘렀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는 저금리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집값이 안 잡혔다라는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저금리 유동성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제 금리가 앞으로 조금 글로벌하게 낮아지는 추세이고 재정 쪽에서도 돈이 조금 많이 풀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유동성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걸 탓할 정도는 아닌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예. 뭘 탓해야 되냐면 늘어난 공사비, 인플레이션 이슈를 탓해야 됩니다. 공사비. 그래서 이 지금 공사비와 준공이 안 되는 이 두 가지가 엮여 있는데 수요 억제 중심으로 흘렀을 때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확률이 더 높다. 사실상 더 높습니다. 구도상에서 더 불리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예.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해소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서의 자금력 있는 수요가 다 이쪽을 들어오다 보니까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도 예. 앞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거래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예. 일정한 조건을 맞추면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럼 자금력 있는 수요가 그 조건을 맞춰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뜩이나 내년, 내후년에 전월세 시장 쪽을 공급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수요 억제로 흘렀기 때문에 이 수요 억제 부분들은 공급도 억제됩니다. 네. 그리고 매물도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매물 잠김이라는 문재인 정부 때의 현상들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참 상당히 시값 안정에 조금 의문이 드는 이제 말씀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권대중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다면 공급이 따라와야 되는데 공급이 아직 시간이 멀었단 말이죠. 근데 공급을 아까 지금 지난번에 9.7 공급 대책을 이번에 이제 되풀이한 거잖아요. 네. 근데 단기적인 공급 대책이 좀 아쉽다 그런데 그 얘기입니다. 공급이 단기적인 대책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우선은 뭐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특히 좀 필요하고요. 연립이나 그건 뭐 이런데. 3개월, 6개월이면 주택 공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제도도 좀 바꿔야 돼요. 주거지역 내에서 이 주차장이 또 이 그 기계식 주차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물건이 돼버렸어요. 이걸 네. 좀 더 확실하게 정부가 전세 제도를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비아파트의 활성화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오피스텔도 젊은 사람들은 뭐 빌트인 방식으로 모두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오피스텔도 100세대가 넘으면 20%는 지역 주민한테 부양을 해야 돼요. 100세대가 넘으면 예, 근데 오피스텔 살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 대부분 오피스텔은 뭐 투자용이나 뭐 임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네. 이런 제한들도 사실은 이제 시장을 또 침체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광범위하게 이번에 규제한 것에 뒤따라서 공급 정책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급 대책이 조금 믿음이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이번 대책의 효과 단기적으로 있을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는 뭐 규제하니까 당장은 안 하죠. 당장 거래가 왕창 줄까요?
많이 줄 겁니다. 많이 제가 볼 줄겠죠? 때는 뭐 고가 주택은 거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윤재 대표장 얘기하신 대로 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제가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제가 분양가 심의위원을 했는데 네. 제가 위원장을 했는데 이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에서 결정이 나요. 분양가가.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붙는 그냥 가격이 올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규제한 건지 예. 수요가 많아서 이걸 억제한 건지 또는 뭐 돈이 많이 풀려서 억제한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조금은 알고 있겠죠. 저도 심사했지만은. 네. 네. 모든 게 이제 종합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집값이 예. 계속 오르고 있겠죠. 근데 사실 분명한 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뿐이 아니라 투기 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조건은 충족한 게 충분하게 충족됐어요. 이번에 지정할 때. 네. 네. 이번에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 나왔고 공급은 이제 그 구칠 대책을 다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 올해 안에 가능하면 다 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이 또 하나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나온 게 세제 합리화에 대한 기본 방향입니다. 이게 세금이 상당히 어떻게 나올까 궁금한데요. 발표만 본다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겁니다. 야, 이 세금 어떤 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예, 뭐 문재인 정부를 기억하신다면 예. 초반에 보유세 강화 방침을 세웠다가 거래세는 좀 낮추는 쪽으로 논의가 초반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반을 지나고 이제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보유세, 거래세를 다 올려버리죠. 그래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이제 중과세 관점으로 흘렀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일부 완화를 했던 거죠. 뭐 공정시장가격 비율부터 공시가격을 좀 조정하거나 취득세를 뭐 비규제 지역에서 완화하거나 네. 혹은 양도세를 일반 과세하고 있었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거래세라는 게 있고 취득세와 양도세입니다. 예. 그리고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금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의 방향성을 일견 들었을 때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아, 예, 그렇게 예. 들리기 때문에 네. 그 방향에서 논의하는 거면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음. 연구 용역을 해서 그분들을 봤다고 봤기 때문에 네. 보통 연구 용역은 이제 국토연구원, 네. 뭐 KDI 이런 곳에서 합니다. 예. 그러면 현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더더욱 보유세 강화 부분 있을 예정이지만 보유세. 거래세도 분명히 건드리면서 가려는 의지치가 지금 보이고 있다 정도에서 이건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우선 이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가 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조금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물리겠다는 생각이 좀 반영돼 있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최저 0.5에서 네. 2.7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5.0까지 그 다주택자들은 물리고 네. 있는데 아마도 보유세는 분명히 강화될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첫 번째 단계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좀 조기에 추진하지 않겠나. 공시가 현실화. 네, 그러면서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지금 금액 구간으로 3억 원 이하는 이제 43%, 예. 그리고 6억 원 이하는 44%, 45%가 올라가거든요. 6억 원 이상은 45%인데 이거 조정해서 아마 보유세를 늘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관련된 세금은 지금 현재 뭐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은 지금 8%, 12%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조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주택을 만들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그 공동주택은 뭐 1, 2, 3%니까 예. 그거는 그냥 놔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양도세를 좀 손봐야 되지 않겠나. 양도세를 들어오고 나가는 건 자유롭게 하고 보유세를 올리려면 양도세를 좀 완화해줘야 네,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입과 진출을 자유롭게 하려면 예. 보유세 올리려면 양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세수만 높아지거든요. 자, 이 종부세 특히 이제 아직 높인다는 구체적인 건 없지만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고가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니까 그 무거운 부담을 피하려면 집을 좀 팔아라 뭐 이런 신호 같은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그걸 조금 완화시키겠다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규제 지역을 확대했잖아요. 네. 근데 규제 지역 확대 전에는
취득세는 중과세가 아니었습니다. 2주택까지는. 근데 규제 지역을 확대했기 때문에 바로 2주택부터 중과세입니다. 취득세가. 양도세는 지금 일반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규제 지역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아. 그래서 일괄해서 받기 때문에 예. 종부세 부담이 또 커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규제 지역 되면 어떡하냐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종부세를. 예. 근데 다만 양도세가 내년 5월까지 일반과세되고 있으니까 예. 퇴로는 열려 있다. 팔아라. 그때. 그렇습니다. 이제 매각을 해서 우리가 시장의 공급량을 늘리는 게 가장 즉시성이 높은 공급 방법이죠. 그걸 정부가 안다면 이 부분들을 노리고 양도세에 대한 그 중과 유예는 지속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고 있는데 그걸 좀 유지하면서 좀 팔 수 있도록 매물이 나올 수 맞습니다. 있도록 유도하고 예. 싶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미 시장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수요 중심으로 재편이 돼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막 더 사고 이래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부분은 이미 진작에 윤석열 정부 시작 전부터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 인식에 대해서 한번 권대중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우리 부동산이 일본처럼 된다. 다시 말하면 폭탄 돌리기 언젠가 터진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부동산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를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고 안 간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89년, 90년도 또 91년도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때는 고금리에 의한 버블이 가장 크게 컸어요. 지금은 고금리입니다, 어느 정도. 아까 우리 윤지혜 랩장이 얘기한 대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가격이 올랐을 때는 기준금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낮았을 겁니다. 2021년도 5월 달에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8월 26일부터 금리를 올렸거든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2.5%입니다. 네. 근데 일본은 이제 그것 때문에 벌어졌는데 일본하고 또 우리하고 주택 시장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문화면서도 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일본하고 전혀 다릅니다. 네. 우리는 거의 신분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 강남에 산다, 서울에 산다는 그 신분 가치가 있는데 신분 가치 네. 뭔가. 근데 일본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단독주택 문화지만. 예. 그리고 일본에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래요? 혹시 몰라서 제가 요새 찾아보고 있는 그 연구 논문 중에 하나가 보다 보니까 매년 매월 한국은행의 동경사무소에서 예. 일본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서 보고합니다. 예. 어떻게 근데 나와요? 지난 9월 달에 도쿄권 주택 가격이 중고 맨션 기준으로 상승세가 6월 달에 6.9%. 엄청 올랐죠. 6월 한 달에? 네. 네. 7월 달에 8.2%. 그다음에 8월 달에 13.5% 올랐습니다. 강남 상고보다 더 오르네요. 그렇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네, 임대 시장은 뭐 이렇게 폭으로 오르지 않았는데 이 매매 시장은 일본도 우리하고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를 좋아하고 신축 건물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이렇게 이제 빈대도 집 사듯이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은 일본처럼 그렇게 폭락해서도 안 되겠지만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이 조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금 꼭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것들 한두 가지씩만 짧게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 6.27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세제부터 건드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갔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금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이라는 그 똘똘한 집 한 채 혹은 똘똘한 아파트 현상 때문에 서울 집값이 안 잡히는 거니까 원인을 알았으면 원인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응한 방안이 6.27 대책이었으니까 똘똘한 집 한 채를 더 강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스텝이 꼬였다. 알겠습니다. 다만 아직 새 정부니까 꼬인 스텝을 다시 풀 시간은 있다. 정도로 보고 세금 있습니다. 대책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닙니다. 세금으로 집을 잡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쓸 수 있다고 좀 얘기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 한 저는 가지.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첫째는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수요가 많은 거 아닙니까? 공급보다 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써오잖아요. 네. 이제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 수요 분산. 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에게는 양도세를 뭐 대폭 한시적으로 완화해줘서 집을 못 팔아서 못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금 무서워서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두 번째는 이제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필요하지 않나 예.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수요 분산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좀 아쉽다. 네,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 교수, 윤지혜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